당신 남편이 지금 내 며느리와 몰디브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소. 아침밥까지 차려주고 보낸 남편이 파리가 아닌 몰디브라니요. 손이 떨려 문자를 다시 읽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분위기의 백발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제 남편과 도망친 내연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봉투 안에는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닌 처음 보는 남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평범했던 제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지옥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벽 6시였어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주부고요. 이름은 강서윤,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진우는 그날 파리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어둑한 부엌에서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국을 데우고 커피를 내렸어요. 7년을 하루같이 반복해온 일이었죠. 남편은 늘 그런 저를 보며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저희를 인꼬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진우는 결혼기념일마다, 제 생일마다, 심지어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화요일에도 꽃다발을 안기던 남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늦는 날이면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시장을 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남편의 여행 가방을 현관까지 들여다 주는데 가방에서 낯선 냄새가 났거든요. 달큼하면서도 무거운,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그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깐 멈칫했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거? 면세점에서 후배 선물 사다가 좀 묻었나 봐. 왜 이상해?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남편은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활짝 웃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밥 잘 챙겨 먹고. 그 뒷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다정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향수 냄새가 자꾸 코끝에 맴돌았거든요. 후배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하필 여자 향수일까? 왜 가방 안쪽 깊숙이까지 그 냄새가 뱄을까? 그런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저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읽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제 며느리와 몰디브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몰디브라니요. 그것도 누군가의 며느리와 함께라니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띵동.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누굴까? 이 아침에 이 문자가 온 직후에 누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걸까? 저는 홀린 듯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처음 보는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고요.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한 손에는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눈빛이 서늘하면서도 어딘지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강서윤 씨 맞으시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방금 문자 제가 보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일이라서요. 저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남편은 파리로 출장을.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눈빛에 잠깐 연민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몰디브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 확인했으니 틀림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휘청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를 노신사가 조용히 부축하듯 한 발 다가섰어요. 댁의 남편과 함께 떠난 그 여자가 바로 제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며느리라니. 그럼 이분은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의 시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저는 도무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아주 크고 단단한 것이 제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노신사는 그런 저를 잠시 지켜보시더니 손에 든 서류 가방을 살짝 고쳐주며 말씀하셨어요. 강서윤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오늘 아침 똑같은 배신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그 한마디가 유독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만 그분의 서류 가방 안에 제가 상상조차 못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 낡은 가죽 가방이 열리는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분을 향해 겨우 한마디를 건넸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차분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노신사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 문을 열어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일이 될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노신사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분은 그 물을 한 모금 넘기시더니 이윽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여셨어요. 저는 한씨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 회장이라고 부르지요. 그 이름을 저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수성가로 중견기업을 일군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왜 제 앞에 앉아 계신 걸까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뛰었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아주 조용하고 서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들을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결심을 세우는 걸 느꼈어요.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서늘한 아침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겠다고요.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전부 다요. 제 대답을 들은 한 회장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마치 이 여자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천천히 푸셨어요. 딸깍 하는 그 작은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아 쥐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은 가방을 바로 열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강서윤 씨, 그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받으니 지난 7년이 눈앞에 주르륵 펼쳐지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와 저는 대학 선후배로 만났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작은 화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제 그림을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우는 그런 저를 참 예뻐했습니다. 제가 물감 묻은 손으로 붓을 들고 있으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서윤아, 너는 붙잡을 때가 제일 예뻐. 나중에 꼭 큰 전시회 열자. 내가 다 도와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제 꿈을 지켜줄 거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진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살림은 점점 빠듯해졌어요. 진우는 화실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나중엔 단호하게요. 서윤아, 지금 그림이 문제야? 우리 앞가림부터 하자. 내 그림은 나중에 형편 풀리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저는 붓을 놓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요. 그렇게 저는 7년 동안 강서윤이라는 이름 대신 진우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셔츠를 다리고 시댁 제사를 챙기면서요. 제 손톱 밑에 늘 배어있던 물감 자국은 어느새 세제와 기름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한 회장은 그런 저를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랬군요. 참 아까운 재능을 묻고 사셨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아껴줬으니까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참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껴줬다니요. 지금 이 순간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몰디브 하늘 위에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한 회장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아까 남편분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고 하셨지요. 저는 흠칫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향수 냄새 얘기를 이분께 꺼낸 적이 없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제 며느리가 쓰는 향수입니다. 프랑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아주 비싼 향이지요. 그 아이는 3년 전부터 그 향수만 씁니다. 저는 그 냄새를
이제 어디서든 알아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남편 가방에서 났던 그 냄새가 바로 이분의 며느리 냄새였다는 거예요. 후배 선물에 묻었다던 남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향수 냄새 하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분은 제가 놓쳤던 모든 조각을 이미 다 쥐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그 며느님이. 한 회장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제 며느리를 의심해 왔습니다. 3년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겨우 오늘 아침 이 사실을 안 저와 달리 이분은 3년을 홀로 이 진실과 싸워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을 3년이나 알면서 왜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 얼굴에 떠오른 그 의문을 읽으셨는지 한 회장은 나직이 말을 이으셨어요. 이상하시겠지요. 왜 3년을 참았느냐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이 불륜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륜보다 더 큰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와 한 회장의 얼굴 절반을 환하게, 절반을 어둡게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이분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서윤 씨,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단지 남편분의 불륜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 도움이라니요. 재산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제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어떻게 돕는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일 뿐인데요. 한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이번에는 연민이 아니라 어떤 서늘한 결의로 차 있었습니다. 아니요. 강서윤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가장 방심하는 상대가 바로 당신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방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라니. 맞아요. 남편은 저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착하고 순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그래서 마음대로 속여도 되는 여자로요. 그 생각을 하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그냥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무력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력감 끝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방심. 그래요. 그들이 저를 방심하고 있다면 저는 그 방심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까보다는 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 서류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보여주세요. 전부 다요.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처음으로 아주 역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주.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제 남편을 데려간 여자, 한 회장의 며느리,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봉투를 제게 건네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댁의 며느리가, 아니, 저 여자가 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강서윤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봉투를 열면 당신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저 여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각오 되셨습니까?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제가 알던 남편도 제가 알던 결혼도 전부 다른 얼굴로 바뀌리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 입구에 손을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윤희주라는 그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자 곁에는 제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예요? 한 회장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더니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이제부터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 회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을,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 나서도 되는 걸까요? 제 얼굴에 스친 경계심을 읽으셨는지 한 회장은 옅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래야지요. 하지만 강서윤 씨,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당신을 속이지 않을 사람은 아마 저 하나일 겁니다. 저와 당신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배신을 당한 처지니까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같은 배신을 당한 사람. 맞아요. 이분도 저와 똑같이 오늘 아침 세상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그분을 따라 나섰어요. 한 회장의 차는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그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그 사진 한 장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윤희주라는 여자 곁에 있던 제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 그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저를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복도 끝 아무 간판도 없는 문 앞에서 그분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벽이란 벽이 온통 서류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커다란 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수십 장의 사진이 붉은 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한가운데에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참하고 단아한, 누가 봐도 얌전한 며느리감처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이 사람이 윤희주, 그 며느님이세요? 한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얼굴을 보십시오. 참하지요. 누구라도 저 얼굴을 보면 착하고 순한 여자라고 믿을 겁니다. 제 아들도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속의 윤희주는
판 가운데의 참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낯선 남자들과 팔짱을 끼고 고급 호텔 로비를 드나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대체... 한 회장은 그 판 앞에 서서 사진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강남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입니다. 이 남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업가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분의 손가락이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 진우가 있었어요. 윤희주와 나란히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제 남편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한 회장이 저를 붙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물 좀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면서도 눈은 그 사진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밥을 지어 먹이던 그 남편이 저 여자 앞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걸 요즘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데 지난 몇 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게 다 일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젠가부터 우리 집 살림이 이상하게 빠듯해졌어요. 분명 남편 월급은 오르는데 통장에는 늘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쓰는데. 사람 만나고 접대하고 그게 다 돈이야. 당신은 집에서 뭘 안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살림을 잘못하는 건가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강서윤 씨,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의심들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저도 3년 전 똑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좀 씀씀이가 해프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파고들수록 그게 해픈 게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획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획이라니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회장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판 앞으로 다가가 윤희주의 참한 얼굴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래 눌러온 서늘한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강서윤 씨, 왜 제가 3년 동안 며느리의 불륜을 알고도 참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답을 거의 다 찾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답이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던 그 말이 자꾸만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 한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아까 우리 집에서 건네주신 것보다 훨씬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분은 그 봉투를 제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 여자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지요. 한꺼번에 다 보시면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처럼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싶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제 남편이 이 여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전부 다요. 저는 한 회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끝은 어디예요?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이유가 대체 뭐예요? 한 회장은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창밖에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벽에 붙은 수십 장의 사진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서윤 씨, 저는 저 여자에게 제가 평생 일군 모든 걸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여자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필요해요. 저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배신당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사무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 회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게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단단했어요. 한 회장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살피던 제 눈에 이상한 것 하나가 들어왔어요. 윤희주의 사진들 한쪽 구석에 작은 아기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어요. 회장님, 저 아기는 누구예요? 그 순간 한 회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그 아기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건 제 손주입니다.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손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회장의 눈빛에 제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도 슬픔도 그리고 어쩐지 두려움까지 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저 작은 아기 사진 한 장이 앞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았습니다. 남편은 몰디브에서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파리에 잘 도착했다고, 일이 바빠 전화는 못한다고요.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밥 잘 챙겨 먹어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 문자를 보내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이 파리에 있다고 믿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순진한 아내인 척이요. 한 회장이 말씀하신 그 무기, 남편의 방심을 저는 그렇게 지켜내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저는 그 낡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회장과 저는 매일 밤 급판 앞에 앉아 두 사람의 흔적을 하나씩 맞춰갔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한 회장은 노트북을 켜놓고 며느리의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셨어요. 보십시오. 몰디브 리조트 최고급 스위트룸입니다. 하룻밤에 300만 원짜리 방이지요. 그런데 이 결제 누구 카드로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카드 번호 끝자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 남편의 카드였어요. 우리 집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던 바로 그 카드요. 이거 저희 남편 카드예요. 저는 이 카드로 아이 학원비도 못 대겠다고 남편한테 몇 번을 부탁했는데
말끝이 떨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게는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살림을 아끼라고, 씀씀이를 줄이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다른 여자의 300만 원짜리 호텔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력감보다 먼저 이상하게도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참 바보였네요. 남편 말이라면 뭐든 믿었으니까요. 한 회장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바보가 아니라 믿음이 깊었던 겁니다. 그건 강서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인 자가 나쁜 거지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오늘 아침 세상이 무너진 뒤로 누군가 제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윤희주의 SNS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 여자의 계정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 고급 식당에서의 식사. 참한 며느리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화려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넘겨보다가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장님, 이 사진, 여기 배경에 있는 남자. 저번 사무실 벽에서 본 그 의사, 맞죠? 한 회장은 제가 가리킨 사진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저 여자는 사진 속에 자기 남자들을 슬쩍슬쩍 흘리는 버릇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남자를 손에 쥐고 있는지를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 남자를 손에 쥔 여자. 그럼 제 남편은 그 여러 남자 중 하나였다는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어요. 아직은 남편이 그저 이 여자에게 홀린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긴 해도 적어도 이 관계에서는 남편이 주도한 거라고요. 그런데 한 회장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믿음마저 흔들었습니다. 강서윤 씨,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큰 돈을 융통한 적 있습니까? 대출이라든가 어디서 목돈을 마련한 흔적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몇 달 전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이번에 크게 한몫 잡을 기회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이 우리 노후를 위해 애쓰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자 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투자처라. 그 투자처가 어디인지 짐작이 갑니다. 강서윤 씨, 아마도 남편분은 그 여자 말에 넘어가 큰 돈을 어딘가에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 집 형편은 늘 빠듯했는데 남편이 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마련했을까요? 설마 우리 집을 담보로 잡은 건 아니겠지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건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서류였습니다. 액수는 무려 2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남편은 저 몰래 담보로 잡아 2억 원을 빼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던 한 회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그 대출 서류를 한 회장께 보여드렸어요. 한 회장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2억이라. 강서윤 씨,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아봐 드리지요.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마 이 돈도 저 여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웬만한 진실에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회장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사실 오늘 낮에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도연이를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아드님이요? 그럼 회장님 아드님은 이 모든 걸 아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아들에게 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제 아내를, 그러니까 희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도연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 회장의 표정이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그러더군요. 아버지, 요즘 우리 아이가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요 하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웃으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온종일 가슴에 걸려서요. 저는 그 말에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저 아이가 엄마를 더 닮았나 보다 그렇게 넘기려고요. 하지만 한 회장의 눈빛은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꾸만 그 아기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벽 한쪽에 붙어 있던 한 회장의 하나뿐인 손주, 그리고 오늘 들은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도연 씨의 말.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이상하게 맞물렸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고 서늘한 의심 하나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이 앞으로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때는 정말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없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디까지가 진실이든 나는 그 끝까지 가볼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반드시 다시 강서윤으로 서 있을 거야.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합류했습니다. 한 회장이 올해 신뢰해 온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말투가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강서윤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맡겠습니다.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저는 그동안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서 휘청였는데 박 변호사가 오니 비로소 이 싸움에 단단한 뼈대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두 집안의 재산 흐름을 법적으로 하나씩 훑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커다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며느리 희주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짚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따라가던 박 변호사의 손이 어느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며느님이 회장님 회사 자금 일부를 아이 명의의 계좌로 옮기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이 명의로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건가요? 박 변호사가 저를 향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서윤 씨, 만약 그 아이가 회장님의 유일한 손주라면 회장님의 재산은 언젠가 그 아이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며느님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지금 미리 재산을 아이 명의로 빼돌리려 하고 있어요.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엄마인 며느님이니까요. 결국 그 재산을 실제로 쥐는 건 아이가 아니라 며느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그 무서운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한 며느리인 척 시집 와서 손주를 낳고 그 손주를 앞세워 시댁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 그건 하루 이틀에 짜낸 계획이 아니었어요. 몇 년에 걸친 아주 치밀하고 차가운 설계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두 팔을 감쌌어요. 한 회장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낮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의심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 말을 하시는 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자수성가로 일군 재산을 참한 며느리 얼굴 뒤에 숨은 여자에게 통째로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이 이제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계좌 내역을 다시 꼼꼼히 살폈어요. 박 변호사가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준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료 속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계좌에서 지난 2년 동안 윤희주에게 흘러간 돈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달 적게는 몇백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요. 그리고 그 돈의 총액은 무려 1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아이 겨울 점퍼 하나를 사면서도 세일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10원 단위까지 비교했어요.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1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두부 한 모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래 울었어요. 오늘 아침 배신을 안 뒤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울음 끝에서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마음속에 아주 차갑고 맑은 무언가가 남았거든요. 저는 젖은 눈으로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실컷 울었으니까 이제는 안 울 거야. 이제부터는 갚아줄 차례야. 다음 날 저는 그 계좌 내역을 들고 사무실로 갔어요. 한 회장과 박 변호사는 제가 내민 자료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강서윤 씨,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남편분이 배우자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셈이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강서윤 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혼 소송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 두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 저를 끝까지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한 회장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 저를 향한 신뢰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돌아봤어요. 문 앞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하고 지친 얼굴의 남자였어요. 그 남자를 본 한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여긴 어떻게? 저는 그제야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한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윤희주의 남편 한도연 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에게 속아 온 또 한 명의 피해자요. 도연 씨는 벽에 붙은 수십 장의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자기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팔짱을 낀 모습이 적나라하게 붙어 있었으니까요.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이 사진들, 이게 우리 희주 맞아요? 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도연 씨는 비틀거리며 그 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판 한쪽 구석에 붙은 작은 아기 사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아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애도 여기 왜 있어요? 아버지, 설마 우리 애가. 그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도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와 똑같은 배신을 이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회장은 무너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조용히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래, 내 아이의 일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곧 그 진실도 확인할 거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의 일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니. 그럼 저 아기가 정말로 도연 씨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싹튼 그 서늘한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 넷은 그 낡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어요. 배신당한 아내, 배신당한 아버지, 배신당한 남편, 그리고 그 배신의 한가운데에 선 윤희주라는 한 여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두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한 여자의 치밀한 설계였다는 것을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친자 검사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떤 진실을 데려올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부디 틀리기를 저는 그날 밤 진심으로 바랐어요. 친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료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건 윤희주가 지난 5년 동안 만나온 남자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기록이었어요. 흥신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던 은행과 통신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확보한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넷은 다시 사무실에 모였어요. 박 변호사가 그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윤 씨,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남편분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서윤 씨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우리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에게 1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친 그 나쁜 남자를요. 저는 진우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박 변호사의 표정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서류를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보십시오. 윤희주는 5년 전 강남의 그 의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목돈을 뜯어낸 뒤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이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그 남자에게서도 상가명의 하나를 넘겨받고 역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박 변호사의 손가락이 한 서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 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진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가 강서윤 씨의 남편분입니다. 이진우 씨는 2년 전 윤희주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자에게 돈과 재산을 계속 대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 여자가 갈아탄 여러 남자 중 그저 세 번째 남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몇 번째가 될지 모르는 그런 남자들 중 하나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은 이 여자한테 진짜 사랑받은 것도 아니었네요. 그냥 돈줄이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윤희주가 제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다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나란히 비교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소름 끼치게 똑같았어요. 여보, 당신뿐이야. 나 좀 도와줘. 우리 곧 함께 살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말들을 그 여자는 여러 남자에게 똑같이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남편이 받고 설렜을 그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여러 남자에게 복사해 붙인 미끼였다니요. 저는 그제야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그 자료를 함께 보던 도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말들, 이거 희주가 저한테도 했던 말이에요. 결혼 전에 저한테 매일같이 하던 말이라고요. 여보, 당신뿐이야 하고요. 도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그 여자의 똑같은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제 남편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이 여자에게 이용당한 도구였다는 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서윤 씨, 이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진실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은 남편분이 아니에요. 저 여자 윤희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계한 건 저 여자였어요. 남편분도 제 아들도 그리고 저 남자들도 전부 저 여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지난 몇 년을 다시 돌아봤어요. 언젠가부터 달라진 남편, 저에게 짜증만 내던 남편, 저는 그게 다 남편이 나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어쩌면 저 여자에게 조종당하며 조금씩 망가져갔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미워해야 할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요. 제 목소리에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져 내리던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한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강서윤 씨,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속이지 않을 유일한 사람. 저와 같은 배신을 당하고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이제 이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까지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도연 씨는 자신의 결혼을.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았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윤희주, 당신이 우리 모두를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는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야. 바로 그때였어요. 박 변호사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방금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 역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아기가 도연 씨의 아이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이제 곧 밝혀지는 거예요. 박 변호사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한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지금 여시겠습니까? 이걸 열면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은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10개.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끝까지 봐야지. 박 변호사가 그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부디 제 짐작이 틀리기를. 저 아무 죄 없는 아기가 최소한 아빠만큼은 잃지 않기를요. 봉투가 열리고 박 변호사가 그 안에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박 변호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갔어요. 박 변호사가 그 종이를 다 읽어내려갔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도연 씨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도연 씨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도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는 나를 닮았어요. 웃는 게 나랑 똑같은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해요. 다시요. 도연 씨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어요.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무너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도연 씨, 진정하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 아이의 유전자를 다른 자료와도 대조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를 향한 깊은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를 보시는 걸까요? 왜 저를? 강서윤 씨,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박 변호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강서윤 씨의 남편 이진우 씨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라니요. 저와 7년을 살면서 아이 하나 없던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집안이 하나뿐인 손주라고 애지중지 키운 바로 그 아이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7년이었어요. 저는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병원을 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고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겨우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도연 씨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 애가, 내가 2년을 아빠라고 안고 키운 우리 애가 저 남자 이진우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와 배신당한 남편. 우리는 같은 두 사람에게 각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도연 씨는 아이를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연대가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제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을 꺼냈어요. 이제 저 여자의 계획이 전부 보입니다. 윤희주는 처음부터 아주 치밀했어요. 도연 씨와 결혼해 이 집안에 들어온 뒤 이진우 씨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도연 씨의 아이인 척 이 집안의 손주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박 변호사가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손주여야만 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윤희주는 그 아이를 앞세워 이 집안 재산을 통째로 손에 넣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이진우 씨까지 차지해서 새로운 인생을 꾸미려 했어요. 재산과 남자를 한꺼번에 삼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설계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조차 그 여자에게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시댁 재산을 물려받을 손주라는 명분을 만들고 동시에 진짜 아버지인 제 남편까지 붙잡아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끼로요.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지금껏 무겁게 침묵을 지키던 한 회장이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그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어요. 이럴 수가. 감히 내 손주까지 그 아이를 그깟 재산을 삼키는 도구로 썼단 말이냐. 평생 자수성가로 감정을 눌러온 노신사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이 지난 3년간 얼마나 큰 것을 홀로 짊어져 왔는지 다시금 실감했어요. 재산을 노린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앞세운 손주. 그 손주가 사실은 핏줄이 아니었다는 진실까지요. 한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분노에 떨다가 이윽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 여자가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면 나는 그 여자가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들 거야. 재산도 아이도 남자도 그 여자가 노린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을 거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그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벽에 붙어 있던 그 작고 순한 아기 사진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제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 여자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자기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저 여자에게 복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방향으로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한 회장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분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서윤 씨 말이 맞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요. 그 아이만큼은 이 어른들의 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리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어도 저는 여전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배신자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그날 이 모든 진실을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 한꺼번에 터뜨리기로요.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곧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더는 속고만 살던 강서윤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은 강서윤으로요.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손끝이 이제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흘 동안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단 하나도 빈틈없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저와 박 변호사를 불러놓고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치셨어요. 그러고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강서윤 씨, 회장님께서는 회사와 재산 대부분을 이미 재단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며느님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구조로 단단히 묶어두셨어요. 설령 그 아이가 손주로 남아 있었다 해도 며느님은 그 재산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요. 저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니까 한 회장은 3년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걸 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그토록 노리던 재산을 며느리 몰래 전부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 치밀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한 회장은 역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손주만 있으면 이 집안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토록 공들여 짠 판은 이미 오래전에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저는 그 말에 통쾌함과 서늘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참한 며느리 얼굴 뒤에서 몇 년을 계산해온 그 여자가 정작 가장 중요한 판은 이미 오래전에 진 채로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남편과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남편이 저 몰래 담보로 잡은 그 집부터 손을 썼어요. 부부 공동 재산인 그 집을 법적으로 제목만큼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빼돌린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서류를 전부 준비해 두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서윤 씨,
이렇게 되면 남편분은 돌아왔을 때 사실상 빈손이 됩니다. 집도 돈도 강서윤 씨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켜낸 몫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동안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돈까지 물어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늘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남편 말에 벌벌 떨며 두부 한 모도 아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남편은 곧 자기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아내에게 모든 걸 정리당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봤겠지. 그런데 여보,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집도 그 돈도 당신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걸. 제 목소리에 소리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차갑고 단단한 확신만 있었어요. 그렇게 재산 정리가 끝난 뒤 한 회장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신자들이 돌아오는 바로 그날 한 회장은 성대한 가족 행사를 열기로 하셨어요. 사돈댁과 친척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모두 초대하는 아주 큰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려는 걸까요? 조용히 둘만 불러 끝낼 수도 있는데요. 제 물음에 한 회장은 서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윤 씨, 그 여자는 평생 참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여자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돈을 잃는 것도 재산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지켜온 그 가면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사돈댁 어른들 앞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그게 그 여자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벌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참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얼마나 정확한 복수인지도 알았어요. 윤희주 같은 여자에게는 조용한 이혼이나 돈 몇 푼은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요. 그 여자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그 완벽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여자에게 가장 아픈 일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순서를 하나하나 짰어요.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공개할지요. 먼저 불륜 사실을, 그 다음 빼돌린 재산 서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자 검사 결과를. 진실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한 겹씩 벗겨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도망칠 틈도 없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 넷은 그 낡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어요. 도연 씨는 여전히 아이 생각에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제 안 울어요. 그동안 실컷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저 여자가 우는 걸 볼 차례예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눈물을 다 흘린 사람들이었어요. 남은 건 차가운 머리와 단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사흘 뒤 그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며 그 자리에 들어설 겁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겁니다. 다들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그동안 속고 짓밟히며 살아온 시간이 이제 곧 끝나.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반드시 다시 나로 서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마지막 날을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회장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강서윤 씨. 그날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실 게 있습니다. 강서윤 씨가 예전에 놓으셨던 그분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리둥절해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제 붓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한 회장은 잔잔하게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 복수가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배신자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자 한 회장이 성대한 가족 행사를 여는 날이었어요. 한 회장의 저택 넓은 홀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 친척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수십 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하얀 식탁보 위에 화려한 음식이 차려지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엔 더없이 화목한 집안의 잔치였어요. 저는 그 자리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자리에 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모든 판을 짠 사람 중 하나로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섰어요. 제 남편 진우와 윤희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윤희주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참한 며느리 가면을 완벽하게 쓴 채로요. 그 옆에서 제 남편은 어색한 듯 주변을 살피면서도 그 여자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기들이 걸어 들어온 이 자리가 축하의 자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주가 한 회장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여행 다녀오는 사이에 이렇게 큰 자리를 다 준비하셨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고 참하던지요. 저는 그 완벽한 연기에 도리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주 잔잔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왔구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리다. 다들 꼭 봐야 할 게 있어서 말이야. 한 회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를 향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우리 집안의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곁에 선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커다란 화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뜬 것은 한 통의 문자였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제 며느리와 몰디브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크게 뜨는 순간 윤희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어요. 저는 그 흔들리는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윤희주가 제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사진, 몰디브 리조트에서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돈댁 어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윤희주의 여유롭던 미소가 그제야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 진우는 그 사진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홀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여기? 남편은 겨우 그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파리 출장은 잘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에 소리침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더 겁에 질린 얼굴이 됐어요. 그때 화면에 다음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재산을 빼돌린 서류들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집을 저 몰래 담보로 잡아 2억을 빼낸 서류, 그리고 그 돈이 윤희주에게 흘러간 내역까지 낱낱이요.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이진우 씨는 부인 몰래 부부 재산을 담보로 2억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포함해 지난 2년간 1억이 넘는 돈을 이 여자 윤희주 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돈댁 어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희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망칠 곳을 찾는 듯 했지만 사방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예요. 아버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윤희주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회장이 손을 들어 그 여자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윤희주, 아직 하나 더 남았다. 한 회장의 눈짓에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건 친자 검사 결과였어요. 화면에 아주 또렷하게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안의 하나뿐인 손주가 한도연의 아이가 아니라 이진우의 아이라는 그 결과가요. 그 순간 홀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람들의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사돈댁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윤희주를 노려봤습니다. 윤희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한 회장이 그런 며느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눌러온 모든 것을 담아 낮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도, 여러 남자를 갈아탄 것도,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손주라고 속여 이 집안에 들인 것도 나는 전부 알고 있었다. 3년 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윤희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여자가 평생 지켜온 참한 며느리 가면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넋이 나가 있던 제 남편이 윤희주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어요. 희주야, 너. 그럼 나도 그냥 이용한 거야? 저 아이가 우리 아이라며. 우리 같이 새 인생 살자며. 윤희주는 그런 남편을 차갑게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이제껏 감춰온 진짜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용? 그래, 이용했어. 당신 같은 남자 돈 줄로밖에 더 돼? 당신이 뭐라고 내가 진심이었겠어? 그 말에 제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걸었던 여자에게서 자기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다는 걸 수십 명 앞에서 확인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아주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안의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너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진우 씨, 당신도 집에 돌아가 보면 알 겁니다. 당신 것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승리를 확신하며 이 자리에 들어섰던 두 사람은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서로에 대한 신뢰마저도 전부 잃은 채로요. 가장 화려해야 할 그 자리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홀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두 사람의 무너진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홀 밖으로 나서니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오래 끌 것도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해둔 서류들 덕분에 저는 제 몫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냈어요. 우리 집도 남편이 빼돌렸던 돈도 전부 법이 제 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제가 처음 보는 초라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일이 알려져 자리를 잃었고 윤희주에게 갖다 바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다시.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이제 여보도 아니네요. 진우 씨. 저는요,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려고요.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당신한테 아무 마음도 안 남았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마디를 더 건넸어요. 그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부디 그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거 하나는 진심으로 부탁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윤희주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연 씨와 이혼했고 이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토록 노리던 재산은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고 참한 며느리라는 가면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남자를 갈아타며 뜯어낸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 아이는 한 회장이 거두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의외였어요.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요. 그런데 한 회장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어른들이 저지른 죄를 이 작은 것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요. 제가 이 아이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모든 진흙탕 속에서 그래도 그 아이 하나는 지켜졌구나 싶어서요. 도연 씨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결국 그 아이를 조카처럼 아껴주기로 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그 아이 곁에 좋은 어른들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래 놓았던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기억나세요? 배신자들을 단죄하던 그날 한 회장이 제게 붓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던 거요. 그날 한 회장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저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는 거라고요. 그러니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요. 저는 작은 화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접어두었던 그 꿈을요. 처음 붓을 잡던 날 손이 참 어색했어요. 7년이나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물감 냄새를 맡고 하얀 캔버스 앞에 서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이게 나였지. 강서윤이었지. 저는 그렇게 조금씩 저를 되찾아갔어요. 얼마 전에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 그림들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보인 자리였어요. 그 전시회에 한 회장과 도연 씨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회장은 제 그림 앞에 한참을 서 계시더니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강서윤 씨, 참 좋은 그림입니다. 이제야 진짜 강서윤 씨를 보는 것 같군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던 그 아침부터 대문 앞에 선 노신사, 그리고 오늘 제 그림 앞에 선 이 순간까지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장 처절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리요. 그건 그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강서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름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전시회장을 나서는데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 아래에서 오래도록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물감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니 이제 그 손이 초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예요. 저는 그 용기 하나로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 석자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